제가 황근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시기 전에 모두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오늘 가짜뉴스 대상을 차지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대장동 몸통 바꾸치기 보도에 대해서 축하 아닌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최근 그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진짜를 뜻하는 오센틱을 선정했습니다. AUTHENTIC. 네, 스펠링이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진실성의 위기가 특정 정파와 결탁한 노영 방송, 노영 언론 그리고 포털을 통해 더 확산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선거 때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 무력화 작업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 처벌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상식에서 최악의 가짜 뉴스 유포 매체로 MBC가 지목됐었습니다. 언론 노조가 사실상 장악한 MBC를 비롯한 노영 언론의 정상화를 막아서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후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지형을 그대로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조작이 드러났지만 도둑질하다 들켰다고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공작 주범들이 언론이라는 가면과 언론 자유라는 위장옷을 입고 또다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등 새로운 기술이 가세하면서 가짜뉴스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방안이 더 어려워졌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방지 방안과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가짜뉴스 전문가 석하 계신 황근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네. 뒤에 화면을 좀 보아야 돼요. 켜지시죠? 저도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좁아가지고 화면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좁아서 쓸 수가 없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황근 교수입니다. 위에 거는 한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요? 아니 깨져요. 위에 거 PDF로 해주세요. 네, 이거 화면이 깨져나오고 글자 자체가 안 나와요. PDF로 해주시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맨 아래, 더 아래, 더 아래. 네, 보고요. 네. 화면이 돌아가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걸 제가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 제가 클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할까요? 화면이 좀 좁아서. 아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클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없나요? 리모트가 없어요? 네, 있습니다. 리모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잠시만. 네, 오늘 시간이 앞에 행사가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대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까지는 돼요. 이거 하시고 화면을 확대하면 됩니다. 거기 편집수. 아까 그거 치고 확대만 하시면 되는데 화면 확대를 하시면 더 위에 이게 안 깨지는 아니 이거 깨진 거고요. PDF로 해서 지금 깨질 겁니다. 예? PDF 아니에요. PDF로 해주세요. 아까 그거 하시면 되는데 화면만 크게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 화면만 크게 하시면 돼요. 전체 화면 쫙 끝에 그거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예, 제가 하나씩 항상 하겠습니다. 작동이 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짜뉴스 문제가 왜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 가짜뉴스가 처음 시작된 거는 사실 장난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장난으로 학생들이 시작한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많이 이용해 먹은 거는 사실 정치보다는 상업적으로 이용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업적 메커니즘이 더 강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와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그 장난이라든지 어떤 정치와는 무관한 상업적 이해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획이 되는 뉴스라는 거죠. 그냥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이탈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편한 거예요. 규제하기도 편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 같은 것도 뭐 그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거는 정치와 기존의 미디어와 어떤 이런 기존의 어떤 우리 그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기관 그 어떤 그런 권력 기구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이용한다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중에 그죠? 민주주의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훨씬 더 심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왜 그 사람을 부정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민주주의는 굉장히 나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참주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무지함을 가지고 집권을 하는, 그러니까 통치해 나가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 정치인과 정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이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만들면은 제작자가 이건 성공할 거다. 관객이 많이 들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시청자나 관객들이 생각하는 니들을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치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걸 누가 세워줬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정치와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가 환경감시, 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0년 동안에 텔레비전, 라디오가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올해가 라디오가 등장한 지가 딱 100년 좀 더 된다. 1920년에 라디오가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00년 길게 보면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 남짓은 그 미디어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결과에 200년 동안 미디어가 사회적인 신뢰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매스미디어 시대가 200년, 300년을 유지해온 이유거든요. 이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200년, 300년을 그나마 성장해온 가장 큰 토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잘안 보고 지금 되다 말다. 죄송합니다. 여기 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가셨고 끄신 것 같아요. 박준식 총장이 뭐 이러셨어요? 이게 아까 되더니도 안 되네요. 이거는 되는데 그게 꺼졌나 봐요. 볼까요? 이게 안 넘어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은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물질 경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자본이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신뢰의 수준, 신뢰할 수 있는 공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 서로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좌파라고 하는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이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기존의 일반 국민들이나 이 사회가 가지고 왔던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 기구들을 원천 부정하는 겁니다. 그 기구들의 신뢰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자기네들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른바 뭐 지난 정부에서 얘기했던 무슨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는 얘기죠. 검찰, 뭐 언론, 뭐 이런 걸 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에 그 나라에서 그나마 유지할 우리 사회를 끌어왔던 기존의 신뢰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신뢰. 아까 어센티시더라고 우리 김장현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최소한의 서로가 공통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이제 제가 미국의 표인데요. 최근에 올해 조사된 표들을 제가 정리했는데 이거 설명할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사회적 자본 지수가 어떠냐?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올해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거죠. 23년도에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여기 보이시죠? 세계에서 몇 위입니까? 167개 중에서 107위. 이건 뭐 거의 꼴찌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분야는 그나마 그래도 뭐 대인 신뢰, 시민참 이런 거는 뭐 어디 사회적 발전 이런 건 있는데 사회적 자본 지수는 거의 밑바닥이다. 이거 왜냐면 우리 사회에 기존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누구도 의존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렇게 공감대가 사라지는 사회적 갈등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해요. 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 사회를 움직여가겠다고 하는 세력들한테는 불리하지만 이 사회의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자기네들이 집권할 어떤 권력을 잡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난 정부 4년에 저는 5년에 가장 큰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같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유명한 얘기죠. 여기 울리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사회론이죠. 이게 나온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위험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보면 기존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위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재난. 그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재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죠. 가짜뉴스죠. 정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 보죠. 가짜뉴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위험이자 불확실성의 산물이죠. 그 말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위적 인간적 재난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게 지금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재난도 그렇게 되죠. 모든 재난도 실제는 우리에게 더 자연재해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연재해를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험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제가 사람은 생각이 나지만 세월호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10년을 넘게 울고먹고 있는 세월호 아닙니까? 그죠?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영원한 자기네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 진짜 진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하도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거기에 완전히 오염돼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되면 생산된 위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재미를 들리니까 그 재미를 들린 기관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아까 뭐 단연 독보적 1위의 MBC, 그죠? 단연 독보적 1위의 김우겸 이런 사람들 아니세요? 독보적 1위인 더 탐사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죠. 제가 볼 때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지하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수했더라,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뉴스 10몇 개 나왔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그래서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아까 그 조사 중에 미국도 지금 언론인들 상대로 물어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너희들이 언론 활동하는데 하니까 반연미리가 뉴스, 페이크 뉴스. 이게 이제 미국이 최근에 조사된 건데요. 근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 그다음에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건 뭐예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왜 할까? 왜 할까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 나오면서 왜 할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더 띄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민주주의가 그나마 유지가 되려면,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저보다 정치학을 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라스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30년 전째 공부하던 시절, 혹은 뭐 제가 대학 교수 하기 전에,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가던 거는 그 국민의 층이 몇 개로, 3개로 되게, 한 5개쯤 나누는데 크게 3개쯤 나눠지죠. 아주 적극적 참여자, 그 다음에 중간자, 그 밑에 소극적 참여자 내지는 이탈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극적 참여자가 그 사회에서 50이나 60%가 넘어가면 이 나라 위험하다는 거죠. 또 무지하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면 그것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30, 40, 30이라고 하는 이 황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서 적당히 그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 저도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부할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럼 언론이 무조건 사람을 동원하는 게 좋냐?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위험사회 조직이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8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87년 말이에요. 그 민주화 때부터 우리의 계속 대통령 선거가 지지율이 엄청 참여율이 높았다가 중간에 많이 빠졌죠. 2000년대 초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과 같은 고지지율, 그러니까 이 참여율을 보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2002년 대선 때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그러니까 참여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적극적 참여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적극적 참여들을 가지고 대결 구도가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죠. 이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적극적 참여자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선동하고, 상대방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탈시키길 바라는 거죠. 정치 과정에서 빠져나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항상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보수 진영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가짜뉴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인생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시민을 동원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우리 뭐 이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좀 멀리 보면은 광우병이라든지 뭐 이때부터 시작된, 그 전으로 얘기하면 뭐 저는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태현. 그게 선거에서 정말 마력 같은 일이죠. 선거를 이기게 만든 결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가 그 실증 조사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커뮤니케이션 논문 썼을 때 그거보다 유권자들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뭐냐면 미군 장갑차
그 사건입니다. 그게 MBC가요 그 선거 기간 한 달 동안 그것만 300건 이상을 보도했습니다. MBC가 1등 공신이 있어요. 그때 뭐 병풍보다 더했습니다. 그 MBC는 역시 자랑스럽죠. 그래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MBC 찾아갔잖아요. 당신들 아저씨 내 대통령 못 됐다. 그게 가짜 뉴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재미가 결국은 광우병으로 맞고 계속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합리적 시민이 절대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 정치적 굉장히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선거였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요즘 그거 나타나죠. 저 위에 있는 제가 좀 적게 썼습니다만 20, 30대를 상대로 한 슬로건. 그죠? 너희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죠? 해피하게 살아. 정치할 필요 없잖아. 니들 이거 아니에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노인 비하도 일어나고 청년 비하도 일어나고 여성 비하도 일어나냐? 너 우리가 안 찍어줄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 빠져.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미 DNA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죠.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재밌는 게 뭐냐면 20대가 절대로 진보적이지 않잖아요. 이쪽이 더 많아요. 항상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보수 진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서 빠지는 게 좋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중도층이 빠져나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청년도 빠져나가고 많은 이 여성들이 물론 적극적인 분들도 있지만 또 그분 중에 계속 상대적 소극적이니까 이분들을 정치에서 이탈시키는 게 좋다. 이게 결국 내가 볼 때 가짜는 그러니까 암컷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청년들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아무런 손해 볼 게 없어요. 막 가급적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대신 뭐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네, 가짜뉴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뉴스는 자기네들의 팬덤층은 자기 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치 과정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이원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가짜뉴스가 팬덤, 자기네들의 팬덤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뭐냐? 이거 조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공통점을 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결국 자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기준을 자꾸 정보를 줘서는 안 돼요. 자기들을 단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서를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게 해야 합니다. 쉬운 단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정치 진영에서 우파 진영을 욕할 때 제일 좋은 거 간단하거든요.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국골통, 꼰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로 아예 그냥 아주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를 완전히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네들의 모든 거, 아까 오염수 얘기도 하고 다 이걸 뭐로 이 사람들은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화, 이 단어 누가 가지고 있죠? 좌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민주, 이것도 뭐 지금 요즘은 이게 희석이었습니다. 이런 말들 있죠? 인권, 그죠? 이런 것들 다 자기네들에게 아주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단어들은 자기네들이 전유하고, 그죠? 또 자기들 이렇게 이탈시키는 방법은 적대적 매체 지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이명민 우리 아까 저 상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연예인들 동원하는 거죠.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소스를 이용하면 이게 굉장히 아주 소프트해집니다. 받아들이기가. 그죠? 소프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정성을 들인 게 뭐였을까요? 그죠? 민예청입니다. 민예청. 그 민예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과 문화계를 다 말아먹은 거죠. 지금 완전히 접수당했잖아요. 그 민예청이라는 조직을 만든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지금 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그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죠? 우리 정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뭐 걸그룹 여성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도 그 받아들입니다.
그 여성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뭘 할까요? 아무도 모를 텐데, 그죠? 지금 언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우리가 아무리 교수가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그쵸? 걸그룹에 누구 하나가 아이 우리 언론 독재예요. 그러면 그냥 독재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쉬운 단서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저희 말하는 그 중심경로 주변경로로 가는 그런 그 ELM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다 주변 경로로 가게 만듭니다. 중심 경로로 이 사안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안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단서 하나로만 판단을 해요. 아, 그건 누가 얘기한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아주 바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단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서가 있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뭐 이제는 여기 계신 직하신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몇 살이야? 그죠? 너 어디 나왔어? 그죠? 또 뭡니까? 너 고향 어디야?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 나하고 동양이야? 예,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상 받은 허성권 위원장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진주고등학교가 엄청 많아요, KBS에. 그리고 PK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PK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 인구 비례를 다시 하자라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PK 아성되면 곤란하다. 이랬는데 뭐 제가 PK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진주고등학교라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게 다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아주 쉬운 주변 단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층한테는 그거를 신뢰도를 아주 쉽게 정보를 흡수하게 만들고요. 반대층한테는 그거를 가지고 이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중봉성을 좀 가진 나라니까 지역 정치 이런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중봉성. 그래서 쉽게 하는 방식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거 또 하나의 국민들을 이탈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뉴스 회피입니다. 요즘 언론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뉴스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도 많고 막 많으니까 사람들을 그냥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김호준이 뭐 TBS도 나가고 MBC도 나가고 뭐 라디오도 나가고 인터넷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관계없이 너무 정신사나워 하는 뉴스를 회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국민들을 무중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극단화시키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참주 정치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집단은 파편 집단으로 만들어서 응집력을 강하게 만들고 또 한 집단은 정치에서 소외시켜서 이탈시켜버리고 이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선거에서 이깁니다. 사실 제가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이겨보자. 뭐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35% 된다면 우리 한 40%만 만들고 저쪽에서 자꾸 이탈시키면 된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왜 이게 패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도를 가지고 A, B 정당이 서로 그 양쪽 끝에 있는 정당이 중도 정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전략을 쓰고, 그죠? 그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어떤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양쪽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가짜뉴스가 정치 한국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중복이 돼 있던 게 좀 작게 제가 그렸죠. 제가 뭐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낮게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소수가 집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거 참주정치라는 거 빼놓고 이게 이제 이른바 패권 정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다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해요, 말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강제로 할 건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건지 모든 나라가 다 고민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언론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법률적 문제가 걸려서 모든 나라가 법률로 강제성을 못 띄었어요. 국가가 법으로 못 만들었어요. 자율 규제에다가 많이 뒀죠. 근데 최근에 아까 우리 김정균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점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전체적인 냉각 효과, 위축 효과를 가집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는 위험성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지금 긴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법률로 못 만들잖아요. 그걸 왜 못 만드냐?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다른 영역에도 지난번 우리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뭐 징벌적 무슨 보상제인가 이거 한다고 그러다가 못했잖아요. 그건 좌파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모든 언론이 다 침묵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개인의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개인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기존법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미 명예훼손으로 보상을 받기에는 명예훼손 당한 거를 치료받지 못해요. 보상을 못 받아요. 가짜뉴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나쁜 놈으로 찍히면 법률적으로 나 나쁜 놈 아니라고 해도 몇 년 동안 나쁜 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언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업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걸로 갈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요즘 AI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걸러보자 이건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폭주족이 많이 있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폭주족을 경찰이 어떻게 단속을 했죠? 예, 중국집 배달부들한테 폭주족 단속을 시켰어요. 알바를 시켰어요. 근데 중국집 배달부가 곧 폭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AI 자체가 지금 가짜뉴스의 디페이크의 원조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잘해도 완전 단속이 안 되죠. 그거 자체도 왜냐하면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빅데이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지식에 누적된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된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도 AI도 그 판단하는 AI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수성이라고 하는데 AI에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또 하나가 팩트 체크하자고 그러는데 팩트 체크를 우리나라에 못 믿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방송사에 있는 그 시청자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시청자 세상, 뭐 KBS가 시청자 세상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 프로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들어가서 보면은 그 회사에 자기들 프로그램 광고 시간이에요. 완전히 그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최근에 이런 연구 논문을 팩트 체크 올해 나왔던 작년까지 했던 거 선거 얘기했던 걸 연구 논문들을 몇 개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그거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중에 이거죠. 이 그림을 제가 그랬죠. KBS가 보수 언론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올해 결과입니다. 이게 2022년도 작년 말부터 이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동의하세요? KBS가 굉장히 보수 성향의 팩트 체크를 했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얘기가 뭐냐면 팩트 체크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네들의 일종의 가짜 뉴스의 원하더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될까요?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들은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100% 성과는 없지만 기존의 언론사,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 같은 데서 또 그쪽의 사람, 또 그다음 기존에 신뢰받는 기관들 이런 데가 연합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존의 언론사가 신뢰를 못 받아요.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의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그걸 믿어줄 수가 있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다는 팩트 체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것이 또 하나의 가짜 뉴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언론사 그래서 기존 방송사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법적 규제를 좀 약간 찾아야 된다. 우리도 이제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 좀 이제 그 긴급 조치 형식으로 규제를 하죠. 1인 판사가 그냥 규제하는 거예요. 바로 정치. 왜? 확산 속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임시 방편적입니다. 영구적인 법률적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대응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뉴스를 잘 보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뭐였냐면 되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양한 신문을 봐라. 한 신문만 보지 마라. 이건데 요즘은 하여간 뭐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우파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장악하고 있는 게 저는 거의 99.9%입니다. 이건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 언론 우리 돈 대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사 시험 그 수업 올 때랬거든요. 정교조에서 나와가지고 뭐 국행 얘기하고 이런 교육 시키는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사 자격증 시험 있어요. 올해 또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보도도 안 했잖아요. 또 했어요. 거기에 미디어 오늘 기자 가서 강사로 하고 그 다음에 정교조 교사가 나와서 북핵이 뭐 자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금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근데 대학의 정규교과에 집어넣자 우리 정교조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사회과를 다 그 사람들이 지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점만 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은 아까 그분이 한 번 더 얘기했죠.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지한 것의 가장 큰 병폐는 뭐다? 소수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죄송합니다. 늦게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계속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예.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주제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특히 그 가짜뉴스가 진보 좌파 진영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 이걸 확산하는데 제일 큰 공헌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지만 한 매체가 MBC다. MBC가 자꾸 찾아와서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 근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시도 그리고 방통위의 무력화 이걸 한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짜 뉴스가 이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오면은 그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 징계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 KBS는 아까 여기 취재 나올 정도로 정상화됐지만 MBC 같은 지금 그런 소위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민경우 대표님은 진보 좌파 진영의 중요한 핵심 자산이셨는데 최근에 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 총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가 병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경우 대표님.